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이번 시간부터는요. 시장 이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중에 소비자의 선택인 수요에 봤고요. 공급자의 선택인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게 시장 이론이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 구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시장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상황인 것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그 제일 끝에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게 독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수 독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요, 기업의 수가 몇 개 소수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편의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미용실 같이 기업의 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하고 이렇게 네 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형태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경쟁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쟁 시장은 기업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경쟁의 정도가 퍼펙트하다라고 하면은요, 기업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무수히 많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엄청 치열한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엄청 치열한. 그러니까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상황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치열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그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바로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100원, 500원 정해지면 내가 거기다가 가격을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가격을 그냥 받아들인다 라고 해서 이 경우를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강물이다라고 하면 거기 물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내가 물을 한두 바가지 더 붓고 떠낸다고 해서 한강물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개미와 같은 거예요. 기업이 개미와 같아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 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팔아요. 동질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가격 수용자라는 말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빨간 색깔로 해놨습니다. 시장 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이라는 말 썼어요. 개별 소비자, 수요자라든가 기업은 시장에 있는 어떤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뭐 특성을 가지고 구별하는 걸 볼게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 수가 존재해요. 수없이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요. 죄송해요. 오타네요. 수없이 많은 기업이 존재하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기업의 수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 경쟁 중에서 독점은 기업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과점 시장은요. 기업이 몇 개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업의 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요거보다 이제 한 차원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요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포인트 맞추세요.
기업에 대한 가격 통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가격 통제력이 없다, 통제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반면에 불안정 경쟁 중에서 독점이다 그러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수가 소수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커다란 시장 지배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독점만큼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그렇고 독점적 경쟁은 약간 있어요. 약간. 근데 약간을 나중에 보겠지만 차별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경제학 강의라든가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가수들이라든가 편집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작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차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에 대한 가격 통제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입 장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에 엄청나게 시장에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는 건요. 진입 장벽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하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지에서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싶어도요.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아니 만약에 누가 진입해가지고 여기 한 명 경쟁자가 더 오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건 독점이 아니잖아.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복점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과점이다. 과점 중에서 듀오폴리라고 해서 복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 보시면 독점인 상황에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예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담배, 전기, 수도, 철도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물론 유기농 같이 약간 차별화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곡물이나 채소라든가 여러분 휘발유도 고급 휘발유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 아무 데서나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거의 비슷해. 물론 이제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저쪽 만약에 지금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에 어떤 주유소가 가격이 1,000원 정도 싸다. 거기까지 그 1,000원에 끼려고 가요? 가는 게 오히려 돈 낭비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차별화가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퀄리티로 본다고 하면 어디에서 사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를 이용해서 좀 잘 체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만 따로 찝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요, 기업의 수와 소비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 마켓이 있어요. 마켓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급자가 무수히 많이 있고요. 기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점점점. 그래서 기업이 거의 공급자가 무한대 이렇게 있을 뿐더러 소비자들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무한히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상품은요. 거기 거래되는 상품은 호모지니어스예요. 동질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가 완전 정보야. 퍼펙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아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시장은 현실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왜 배우는 거야? 누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가정이 비현실적이지만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이 현실 설명력에 굉장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봤어. 누가 친구가 얘기했어. 야, 너 중간고사 시험 몇 점 받았니? 했더니 난 말이야 90점 받았지. 와, 너 잘 봤구나. 아, 만점이 500점 만점이었어. 그럼 또 못 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점 만점인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사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딱 해야지 내가 지금 완전 경쟁 시장 만점이 얼마인가 그걸 알아야지 현실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100점 만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에서의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현실에서는 이제 과점 시장이라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평가 시 어떤 기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기업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이윤극대의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윤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윤은 요거 프라핏인데 이렇게 파이라고 많이 쓰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걸 총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수입. 이 총수입은 토탈 레버뉴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바로 총수입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탈 코스트 이걸 총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비용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토탈 코스트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비용과 총수입의 그 차가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의 그거를 차이를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총수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거를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총수입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우선 특징은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가격이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만약에 400원으로 이렇게 결정돼 있다라고 할게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임. 이렇게요. 받아들임.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400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총수입은 토탈 레버뉴는 얼마짜리라는 거 몇 개 팔았니? 이게 P 곱하기 Q가 바로 총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생산량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생산량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은 P 곱하기 Q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격이 400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일 때 400원, 두 개일 때 800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개일 때 1200원. 여기 곱하기 총 수입은 P가 400이잖아. P가 400이니까 곱하기 400을 하는 거야. 400. 곱하기 400을 하는 거야. 400. 곱하기 400을 하는 거야. 40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4개일 때 400원이면 1600원 이렇게 돼서 쭉쭉쭉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총 수입이야. 자, 그러면 그때 평균 수입은 죄송해요. 평균 수입이에요. 평균 수입이다라고 하면은요.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요. Q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총 수입이 여기 보시면 400이잖아. 그럼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400을 1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00이잖아. 800을 2로 나누고 1200을 3으로 나누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평균 수입은 다 400, 400, 400으로 똑같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TR이 P 곱하기 Q인데 자 다시요. TR이 P 곱하기 Q인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AR이라는 것은 TR을요 이렇게 Q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TR이라는 게 P 곱하기 Q잖아. 그거를 Q로 나눠주면 P 곱하기 Q 이렇게 있잖아요.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예,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지워진다니까 이렇게 지워진다니까 그러면 P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계 수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계 수입을 한번 봅시다. 한계 수입은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량을 한 개 더 추가 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총 수입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보면 400에서 800, 400만큼 증가했죠. 800에서 1200, 1200에서 1600 전부 다 400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400, 400, 400, 400으로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총 수입의 증가분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한계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총 수입은 P 곱하기 Q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증가했을 때 이게 P가 400이니까 400만큼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울기가 4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가 지금 400이기 때문에 간단한 식으로 정리하면 TR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400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R이라는 평균 수입은요. 자,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 자, 그래서 평균 수입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총 수입을요 Q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레버뉴를 Q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죠. 자, 그러면 400Q가 되는 거죠. 400Q가 돼서 이걸 Q로 나눠주면 얘는 4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한계 수입은 어떻게 돼요?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걸로 합시다. 한계 수입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MR 이렇게 나타내면 마지널입니다. 그래서 한계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한계 수입은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이 얼마나 변화하니? 그래서 TR을 Q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TR을 Q로 미분하면 그럼 40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00, 400, 400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윤국대 산출량을 찾을 때 TR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요거 평균과 한계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윤국대 생산량 결정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봐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자, 우선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총 수입은 우상향하는
직선입니다. 저기요, 곡선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가격이 시장에서 400원으로 딱 결정되면 가격이 400원으로 결정된 걸 만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Q를 곱한 총수입은 네, 우상향하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T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형광펜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총 비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총 비용은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거야. 뭐냐면 그냥 비용 함수 생각해서요. 처음에는 여기 절편이 있으면은 우리가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총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Q0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 보시면 총수입보다 총비용이 작아요. 총수입이 크니까 이 연두 색깔은 플러스 이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높이가 이윤이고 이 높이가 손실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영역 있잖아요. 이쪽 영역. 이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써볼게요. Q0 볼게요. Q0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밑에서 올려다 보면 TR이 TC보다 큰 것 느낌이 보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TR이 TC보다 이거이므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Q1이에요. 이쪽에다 쓸게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Q1에서는 자, 밑에서 올려다 보면 여기 빨간 색깔인 TC가 이 파란 색깔인 TR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TR보다 TC가 더 커. 그렇기 때문에 TR보다 TC가 더 커요. 이므로 자, 이윤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었죠? TR에서 TC를 빼는 거였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근데 TR보다 TC가 더 크대. 그러면 TC가 더 크면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게 음의 이윤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음의 이윤 또는 이거를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이 극대되는 거는요, 이 간격이 가장 커지는 게 가장 이윤의 크기가 가장 커져.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윤이 빵이고, 여기도 이윤이 빵이야. 왜요? 여기 볼까요? Q2는 어떻게 돼요? Q2에서는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여기 TR과 TC가 지금 같은 점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과 TC가 같아요. 그럼 이유는 어떻게 됐다?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 TR과 TC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빵. 그래서 이윤이 빵. 이걸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R과 TC가 같은 점이 여기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Q2, Q3에선 이윤이 빵.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좀 살짝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생산량이 있고요. 여기 총수입이 쭉 이렇게 있어요. TR. 여기 수직축에는 총수입하고요. 총비용을 같이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총비용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에선 이윤을 직접 표현하지 않아서 이윤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부분이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보다 작을 때는 밑에서 보면 TR보다 TC가 크니까 요 빨간 색깔 부분은 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쭉 여기 보시면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 이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영역에서는 이윤이 빵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여기도 이윤이 빵인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이윤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이윤이니까 모양이
이런 식의 이윤함수가 그려져요.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여기요. 파란 색깔만큼은 플러스 이윤이야. 플러스 이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빨간 색깔만큼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윤이야.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면적과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기가 이윤 극대화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이윤 함수를 요거 Q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고요. 극대화로 자, 이윤 함수를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윤 함수를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네, 그때가 바로 이윤극대 생산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Q로 미분하는 거예요. 이윤 함수를. 그럼 얘가 빵! 요거를 찾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다시 볼게요. 이윤함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걸 이윤함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Q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요걸 Q로 미분해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윤함수는요.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 TR을 역시 또 Q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빼기 TC를 또 Q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걸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TR을 Q로 미분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M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한계 수입이라는 거야. 얘를 TC를 Q로 미분하면 M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TR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우리가 MR이라고 하고요. 요거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요거 MR이라고 하고요. 자, M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M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C의 접선의 기울기야. 요거를 MC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사실은 TC의 접선의 기울기 MC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윤함수를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놓게 되면 그때가 이윤극대화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로로 놨을 때 그 제로가 되는 점이 두 개가 생겨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윤함수를 Q로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은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가 한 점이 있고 여기도 이윤극대 나타내는 게 한 점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얘는 이윤극대가 아니야. 손실이 극대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거를요. 우리가 MR하고 그리고 MC를 그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거해야 돼. 그래서 요건 짝퉁이야. 짝퉁. 아셨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얘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윤극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 건 AC는 지워버릴 거예요. AC를 지워버립시다. 아이고, AC를 어떻게 지울까? 지울 수 없네요. 그러니까 AC 무시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MC와 요거 MR만 잘 봐보세요.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형광펜을 이용해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MR 찾았습니까? MR이 이렇게 생겼어요. M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TC의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MC였어요. TC의 접선의 기울기가 MC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인 TC와 여기 나와 있는 녹색깔, 빨간 색깔의 접선의 기울기인 MC가 같을 때가 요 길이가 가장 멀어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C를 찾으셔야 되는데 MC는 우리 한계 비용 나타낸 거잖아요. MC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처음에 커졌다가 점차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MR과 MC가 만나는 점이 우리가 찾아보시면 그래서 두 개가 생긴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MR하고 MC가 같아지는 점은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본 것처럼 생산량이 작은 것보다 생산량이 큰 거잖아. 그래서 이 생산량이 큰 여기가 Q0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윤극대 산출량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을 찾는다라고 하면은요. 이윤극대 생산량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은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여기 Q0처럼 MR 이꼴 MC가 되는 게 1개 조건이에요. 1단계의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MR 이꼴 MC가 같을 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MR과 MC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MR이고요. 이게 MC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생겨. 그렇게 되면 Q0와 Q1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Q1은 이윤극대 산출량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2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개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의 기울기랑 MC의 기울기를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MC의 기울기가 우상향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데 MR의 기울기는 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M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요. MR의 기울기는 빵. 그래서 MR이 지금 우리가 심플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MR의 기울기가 뭐 이렇게 또 곡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 좀 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MR도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때 언제 극대화 됩니까? 라고 하면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 바로 이윤극대 산출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0는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 봤을 때 죄송합니다. MC의 기울기가 당연히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MR의 기울기보다 MC의 기울기가 더 커야지 그때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M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2개 조건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다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MR 이꼴 MC 이걸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가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MR이에요. MR이 P랑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때 MC가 U자 형태를 지녀요. U자 형태를 지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U자 중에서 이 부분이 우리의 이윤극대와랑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윤극대 산출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거를 할 거예요. 왜 제거하는지 아시겠죠? 앞으로는 제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고요. 우상향하는 것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MC는 그래서 우상향하는 것만 나타내서 우상향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MC도 원래는 곡선에 따라서 U자 형태이지만 우상향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을 이제 찾아보고요. 이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볼 건데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손익분기점하고 조업중단점인데요. 이거 어렵진 않은데 이걸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는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총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게 TFC가 총 고정 비용이에요. 총 고정 비용이 모두 썬코스트라고 할게요. 매몰 비용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썬코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MC가 여기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P3로 결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시장의 가격이 쭉 이렇게 나타내서 이게 P예요. P3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윤극대 산출량은 MC와 P가 만나는 이 C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AC의 최저점하고 같아지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장의 가격이 P3인 경우야. 시장의 가격이 P3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P3에서 살펴보는데 자, 그랬을 때 P3에서 이윤극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P3와 MC3가 같을 때가 이윤극대화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P와 근데 P3죠. MC가 이거인 자 P와 MC가 같아진 점이 어디야? C점이니까 여기 Q3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림 잘 체크해 보시고요. Q3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Q3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면 Q3에서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P가 당연히 MR하고 똑같고요. 이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MC랑 똑같고요. 이게 이윤극대 산출량이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MC가 AC의 최소점을 지나가잖아요. 최소점을 지나가니까 얘가 AC랑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요, 요 또 P가 또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AR하고 똑같습니다. AR하고 똑같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윤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윤. P3에서 우리가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윤 극대화를 했는데, 이윤의 크기는, 자, 이게 TR에서 TC를 빼는 게 바로 이윤 극대 산출량, 이윤 크기가 되는 건데, TR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P 곱하기 Q가 되고요.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AC 곱하기 Q가 돼요. 자, 다시요. TR은 우리가 P 곱하기 Q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Q3가 되겠죠. 그리고 요 TC는 AC 곱하기 Q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Q를 밖으로 빼낼게요. 그럼 P-A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Q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P가 뭐랑 똑같습니다. P가 여기 있어요. AC랑 똑같아요. 자, P가 AC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유는 P가 AC랑 똑같다니까 그럼 이유는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C보다 지금 P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야. P가 AC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때는 플러스 이윤이 되는 거고 P가 AC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AC 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생산량을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요. AC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요? 평균 비용이에요. 평균 비용. 에버리지 코스트다. 이거 약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P가 이렇게 결정된 거야. P가 이거보다 위에 있어. AC의 최소점이 여기잖아. 최소점이 여기인데 최소점보다 P가 더 위에 있게 되면 요거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더 이게 P4 같이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할게요. P4 같이 이렇게 얘가 AC보다 크가 이거이면 그러면 이때는 이윤이 플러스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0보다 크다니까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기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P가 P3인데 얘가 AC 최소점하고 같은 경우야. 그래서 만약에 이윤극대 산출량이 여기 이렇게 MC가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결정됐다라고 하면요. 우리 앞에 여기 다시 볼게요. MC가 있으면 이거 같은 점이니까 지금 Q3가 되는 거잖아요. C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해서 Q3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이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윤이 빵이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P가 요거보다 밑에 있어. 요거보다 밑에 있어. 여기 한번 볼까요? P가 AC가 이거야. AC가 여기 AC를 표현을 해보면 AC를 좀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걸 합시다. AC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잖아. AC보다 P가 더 밑에 있어. 그래서 뭐 P2나 P1 같이 더 밑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있게 되면 요거요. 그래서 P1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AC보다 밑에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AC보다 밑에 있어요. 최저점보다. 이거이면 자, 이거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거보다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AC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앞에 그림에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손실과 이익이
갈라지는 점이다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AC의 최저점을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손해와 이익이 딱 갈라지는 부분. 그래서 다시 여기 그림을 보시면 AC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여기 보시면 A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색깔을 좀 이렇게 할까요? AC가 이거야. A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C보다 P가 더 높으면 플러스 이윤, AC보다 P가 작으면 손실, AC와 P가 똑같아. 최저점하고 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랬을 때는 AC의 최저점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플러스 이윤이냐 마이너스 손실이냐 마이너스 이윤이냐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요거 조업중단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뭘 체크하냐면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암기하셔도 돼. 우리가 조업중단점, 문을 닫는 거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문을 안 닫을 수도 있어. 문 닫는 비용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2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P2는 여기 잘 보시면 P2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P가 요거보다 AC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당연히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야, 손실이 발생하니까 너 문 닫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2 자체는 여기 보시면 AC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문을 닫을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돼야지 문을 닫는 거야? 그러면 AVC의 최소점이 바로 조업을 중단하는 셧다운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업 중단점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AVC 있잖아요. AVC. 그거 최저점. AVC라는 것은 뭐야? AVC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월급이에요. 월급.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월급은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이 고정비용이 전제를 깔았어요. 고정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이라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매몰비용이니까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 이 고정비용만큼이 다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무슨 말씀인지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 기업의 비용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 비용이라고 합시다. 총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총 비용 중에서 우리 어떻게 돼 있냐면 일부는 가변 비용, 뭐 직원들의 월급이 있고요. 일부는 고정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 얘는 TFC예요. TFC. 얘는 고정 비용인데 총 고정 비용으로 이게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몰 비용. 자, 여러분,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생산을 안 해도 이거는 그냥 다 버리는 비용이요. 그래서 매몰 비용으로 내가 만약에 조업을 중단해도 조업을 중단 시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업을 중단해도 여기 나와 있는 매몰 비용만큼 날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이제 비용 중에서 TVC 직원들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총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이 총 비용보다 총 수입이 더 커. 총 수입이 더 크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총 수입이라고 할게요. 밑에 요 Q 길이는 똑같다고 할게요. 건물의 면적이라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T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을 뺀 나머지 있잖아요. 여기 점점점점점 하면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이 작아요. 총 수입이 커.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TR이 TC보다 이거 임으로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양의 이윤을 얻고 있어요. 양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총 수입이
여기 보시면 요거보다는 커, 요거보다는 큰데 점점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야. 총수입이. TR2라고 할게요. TR1 이렇게 있고요. 이해되세요? 여기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T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하면 이 높이야, 이 높이. 여기서부터 이 높이야, 쭉 이 높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TC 이 빌딩의 높이를 보면 TC가 이만큼인데 TR은 얼만큼이야? 이만큼이니까 TR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합니까? 하면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만큼이 TC가 더 크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요. 지금 TR보다 TC가 큰 상황이에요. 이므로 손실이 발생해요. 0보다 작은 손실 이렇게 발생해요. 손실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손실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운영을 내가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손실의 크기인데 단 이게 뭐라고요? 운영을 계속했을 때 조업을 계속했을 때 계속시 손실의 크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조업을 중단했어. 그럼 조업을 중단하면 이 고정비용만큼이 다 매몰비용으로 빠지니까 손실의 크기가 저만큼이야. 비교해 보세요. 자, 조업을 중단했을 때 손실의 크기보다 조업을 계속하면 손실은 보는데 이유는 마이너스니까 손실은 보는데 손실의 크기는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총수입이야. 총수입이 총비용보다는 작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의 월급보다는 큰 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TR을 가만히 보니까 TC보다는 작아요. 근데 선생님들의 월급보다는 TR이 더 큰 경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있어서 TR이 TC보다 작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의 월급 이상은 주는 거야. 그리고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으로 따지면 요거 TVC보다 TR이 크게 되면 손실은 보지만 조업은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는 요 TR 요건 2고 TR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TVC 선생님들의 월급보다는 총비용이 큰데 이거보다도 TR이 지금 더 큰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TC보다 크니까 플러스 이윤이야. 그래서 양의 이윤을 얻고 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윤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이윤 손실입니까? 그거는요. TR과 TC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업을 계속 할까요? 말까는 당연히 TR이 TVC보다 크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언제 조업을 중단합니까? 라고 하면 이 경우는 되게 이제 크고 좋은 상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선생님 월급도 만약에 못 주는 경우 해볼게요. TR이 이거보다 훨씬 작아. 이렇게 할게요. TR이 여기 보시면 이만큼 돼 있어요. 이만큼. 이게 TR3라고 할게요. TR3라 합시다. 3.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이게 비용이 이만큼 있는 건데 만약에 조업을 중단하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만큼 손실이 발생해. 근데 만약에 조업을 그만둬 버리면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야. 이렇게. 조업을 계속하면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조업을 계속할 때 계속시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세요?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TR이 TVC보다도 작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표현만 해보면 TR이 TVC보다도 작은 거야. 물론 TC보다는 당연히 작고. 그러니까 TR이 TC보다 작으니까 손실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업을 계속할까? 그만둘까? 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TVC보다도 더 작아. 그러니까 조업을 계속하면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업을 그만두면 그럼 손실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아예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고요.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TR과 TC를 비교하면 TR이 TC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요거 잘 보시면 손실은 보지만 조업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본 것처럼 여기 보시면 TVC보다 TR이 커요. 근데 TC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앞에서 뭐라고요? 손실은 보지만 조업은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쪽을요 Q로 다 나눌게요. Q로 나누면 네, 이렇게 됩니다. Q로 나누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Q로 나누면 TVC를 Q로 나누면 평균이야. AVC TR을 Q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AR TC를 Q로 나누면 AC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한테 요 AR이 바로 뭐냐면 P랑 똑같습니다. 이게 P랑 똑같아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P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AC보다 작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버릴까? 그건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가 선생님들의 평균 월급이야. 평균 월급 이상은 주고 있으니까 셧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조업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암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A씨의 최저점을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가격이 A씨 최저점보다 밑에 있으면 그때는 손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이윤 이게 되는 것이고 셧다운 언제 조업을 그만둘까요? 하면 여기 나와 있는 AVC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MC가 이제 바로 뭐냐면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가격이 얼마일 때 생산자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 곡선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P4로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MC 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생산량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면 D만큼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D가 있으니까 이 Q4만큼 생산하는 거야. 가격이 만약에 P3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생산하니까 C만큼을 생산하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AC보다 밑에 있지만 AVC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P2 찾았어요. 우리 지저분해졌는데 책 잘 보시면 돼요. P2로 돼 있으면 여기 B점이 바로 이윤국대 산출량인데 이땐 조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때 생산량이 Q2니까 거기 B에 해당하는 게 Q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MC가 바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MC가 바로 공급곡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AVC의 최소점을 지나는 이 MC는 아예 생산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VC의 최소점을 상회하는 MC가 바로 요거예요. 상회하는 MC가 바로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잘 봐주세요. 만약에 이게 AVC보다 더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책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가격이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나 생산 안 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점점점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 여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MC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단 AVC 곡선을 최저점을 상회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 이상이 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게 좀 이해를 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윤의 크기와 이런 거 계산 문제도 풀 수가 있고 그래프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시면 우선은 손익분기점은 A씨의 최저점 아셨죠? 그리고 조업 중단점은 AVC의 최저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완전 경쟁 시장이 이제 공급 곡선은 봤고요. 단기 균형도 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구별하셔야 돼. 뭘 구별하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시장 전체는 우리가 챕터 2장에서 본 것처럼 수요 공급이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게 바로 이렇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존재하는 이거 개별 기업이야. 개별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 이해가시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요거 P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렇게 수평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 곡선 이거 찾았잖아. 이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이게 헷갈려요. 이거 시장 전체는 이게 Q가 바로 뭐냐면 뭐 한 100만 개 이렇게 있는 거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저 물건을 생산하는데 곡물이든 뭐든 이 소음자로 해서 Q2라고 썼어요. 한 10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개씩 생산하는 기업이 100만 개를 10개로 나누면 그게 바로 기업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전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잘 보셔야 되고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해요. 근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공급 곡선은 MC가 공급 곡선이 돼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살짝만 봐주시고 응용하는 문제를 나중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죠.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과 장기 공급 곡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앞에 것까지만 잘 보시고요. 조업 중단점과 손익분기점 정도만 보세요. 자, 시장에서 장기라는 얘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시장 구조에서 자, 장기는 우리가 봤을 때 생산 함수에서는 뭔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냐? 그리고 생산 비용에서는 고정 비용이 있냐? 이렇게 됐는데 단기에서는 시장 이론에서 단기는 신규 기업이 엔트리하거나 또는 기존 기업이 엑시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기업이 퇴거라는 말을 써요. 퇴거 또는 이탈이에요. 이탈이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상황이야. 만약에 이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경쟁을 하는데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플러스 이윤을 누린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윤이 0보다 큰 상황이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지. 그러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요. 야, 저기 먹을 게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논리가 있어.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걸리 몰리게 되는 게 당연한 얘기라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업, 그 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는 개별 기업들은 어떻게 돼? 남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존 기업들이 이탈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의 일부가 이탈돼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균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균형이라는 얘기는 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의 균형은요. 균형에서는 자, 뭔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장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일치해가지고 제 몸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뭐예요? 제가 먹는 거랑 밖으로 배출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더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지지도 않으면 그게 바로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뚱뚱해진다거나 빼빼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균형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균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신규 기업의 진입과 기존 기업의 이탈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기업의 진입과 여기 나와 있는 퇴출, 퇴거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없는 상태에서는 맞아요. 이윤이 빵 이렇게 될 때가 바로 신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느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걸 보시냐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우선 시장 전체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마켓이에요. 마켓. 자, 대문자로 썼어요. 여기 개별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MC가 이렇게 있어요. 소문자로 쓸게요. 개별 기업. 네, 이렇게 있고요.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의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 비용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고정 비용의 차이가 바로 AVC랑 AC의 차이가 되는데 지금 고정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같아져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의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할게요. P0라고 합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점점점점에서 개별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P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윤극대 산출량은. 자, 이윤극대 산출량은요, 어떻게 되냐면 P와 MC가 만나는 여기서 결정을 해요. 점점점점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얘가 Q0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AC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윤을 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P죠. 그리고 여기 AC 찾았어요. 여기 AC. 요거 두 개만큼의 요만큼이 바로 단위당 이윤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Q만큼 한 요 면적이 이윤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썼다가 지워버릴게요. 요게 바로 이윤의 크기가 돼요. 이렇게. 이게 양의 이윤의 크기가 됩니다. 네,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여기가 P0잖아. 우리 뭐라고 그랬어? P0 곱하기 Q0니까 이게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때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AC가 여기 있잖아. AC 곱하기 Q가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총 비용 돼요. 이 면적이. 그래서 요게 바로 양의 이윤이에요. 양의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한다고. 그래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합니다. 엔트리를 합니다. 자, 신규 기업이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너무 많이 진입했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S1 이렇게 진입을 했어.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시장의 가격이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우선 시장의 가격이야. 가격이 대폭락했어요. 이렇게. 대폭락하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P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와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잖아요. 오케이, 됐죠? 자, 그때 P와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고 여기가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당 이게 총 수입은 이만큼이 되는 건데 총 비용은 어떻게 돼요? 총 비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는 거야. AC를 찾으세요. AC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가 AC가 이렇게 있다니까 AC가 MC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MC가요.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다니까 이렇게 가격 수용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먼저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P가 뭐예요? 이게 AR이고 이게 MR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선 P가 MC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P와 MC가 같은 점이 여기잖아요.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Q스타 이렇게 됩니다. MC에서 Q스타에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때 총수입과 총비용 생각해 볼게요. 자, 요게 P 아니야? P? 요거 P? P 곱하기 Q니까 이게 바로 총수입이 된다고.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얘가 TR. TR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P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 비용은요. 여기 Q스타일 때 여기 AC를 찾는 거야. 이렇게 AC를 찾는 거야. 여기가 AC야. AC. 요게 바로 AC라고. AC. AC고 Q는 똑같잖아. 그러면 요게 높이가 AC인데요. Q를 곱하면 요거 두 개 이렇게 같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같아지는 거.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T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TC가 TR보다 크잖아. 그래서 얼마나 손실을 봅니까? 맞아요. 손실의 크기는 여기 검정 색깔로 하면 이만큼이 바로 손실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잘 음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게 이거보다 높으니까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P가 요거보다 밑에 있으면 여기서 이윤국대 산출량이 되고요. 여기서 이만큼이 색깔을 빨강으로 합시다.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손실의 크기. 찾으셨습니까? 이거 손실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바로 손실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손실의 크기.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면 신규 기업이 요거 정리할게요. 1번 양의 이윤을 누리게 되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고요. 그럼 신규 기업이 진입하니까 공급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진입해서 가격이 대폭락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S2로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3번이니까 4번 기존 기업의 일부가 전부 다는 아니고 엑시트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거를 바로 P2라고 할게요. P2 그럼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점점점점 보시면 어디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AC의 최소점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왔어. 여기 오면 이윤국대 산출량은 여기가 돼요. 네, 우리가 보려는 게 바로 요거야. Q2예요. Q2에서 올려다보면 어떻게 돼요? 올려다보면 Q2에서 요게 P 높이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AC가 요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높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빵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장기의 어떤 균형이다 라고 하면 이윤이 빵이 돼서 신규 기업이 진입과 퇴출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장기 조정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초과 이윤을 보고 신규 기업은 진입을 할 요인이 있고 기존 기업들은 시설을 더 확장해서 생산 시설을 늘려서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초과 이윤이 있으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만약에 너무 많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기업이 퇴출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이윤이나 손실이 없는 이때 남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정상 이윤은 버는 거야. 우리 얘기했죠. 정상 이윤이라는 것은 기회비용만큼 내가 만약에 식당을 했는데 하나도 돈이 남는 게 없어. 그렇지만 그게 다른 데 삼성전자에서 버는 만큼은 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장단기 비용 곡선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장기 여기 보시면 비용 곡선 있죠? LAC의 최소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P가 결정시 자, P가 결정되는데 LAC 최소점에 딱 맞는 거야. 그러면 AC랑 똑같은 거야. 장기 평균 비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가 LAC랑 이거인 생산량에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윤이 빵이잖아. 이윤이 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P가 MC랑 똑같은 거 이거 임으로 자, 이때 생산량에서 이거 신규 기업이 진입할 유인도 없고 기존 기업이 이탈될 유인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해서 장기 균형에서 바로 이걸 얘기해요. 자,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가 이렇게 있는 거야. LA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P 이렇게 결정돼요. 얘가 AR이고 얘가 MR입니다. MC는 이렇게 또 결정돼요. 그래서 LMC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AC와 이것도 똑같이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도 똑같이 결정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SAC 그리고 여기 또 SMC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장기의 롱런 상태에서의 극대 산출량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같아지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부등호를 하나 뭐 다르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너무 문제가 쉬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자 모두 같아요. 암기하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답 맞추기는 쉽거든. 근데 이제 물론 주관식일 땐 다르지. 주관식일 때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을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세요. 그럼 이거를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문제인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다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 균형 상태예요. 장기니까 더 이상의 진입과 엔트리와 엑시트가 없는 상태를 바로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공급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 내기가 좀 그래서 가끔 어떻게 내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는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선호가 유리한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초과이윤을 늘려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장기 균형 상태예요. 그렇다가 요거는 이제 의미 없다고 할게요. 여기서 보면 얘는 지울게요. 이 모자이크로 해서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태가 있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게요. 취지만 잘 봐주세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야. D1으로. 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균형점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신규 기업들이 다시 또 이렇게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제 신규 기업들이 그럼 진입을 하는데 진입할 때 조금 증가하냐, 많이 증가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의 가격이 좀 달라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면 그래서 신규 기업들이 장기에 다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생산 요소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느냐 일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서 이론에 대한 평가, 그 장기에 대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일부러 빼놨습니다. 책에 넣어놓긴 했겠지만 근데 뭐 그게 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것까지 해서 앞에 걸 날려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앞에 걸 잘 손익분기점과 조업중단점을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평가는요. 이거 P가 MC랑 똑같아지는 게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요. P가 MC랑 같은 경우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생과도 한번 살펴보면 장기 평균 비용 최소점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요. 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상이윤만 획득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정상이윤이다라고 하면은 이 정상이윤만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딴 데서 받는 것만큼은 그냥 받는 거야. 그래서 기회비용만큼은 보상받는 거야. 일하는 만큼은 그냥 받는 겁니다. 일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게 돼야지 그게 바로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경쟁의 압력이 있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신규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최적 시설 규모 하에서의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분배의 그런 형평성까지도 왜냐하면 소비자 이유가 극대되고 어떤 독점이 되면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형평이 달성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구조 그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좀 잘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조건 잘 넣어두시고 이용국대 산출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MR = MC.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MR하고 같기 때문에 P가 MC랑 똑같다라는 거 그거 좀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가 MC랑 같은 데서 결정되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거 보시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올려서 나올 때는요.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A씨의 최소점이 손익분기점이고 ABC의 최소점이 바로 조업중단점이다 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네, 독점시장 보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